네, 1교시 수업 시작합니다. 그거 한번 물어볼까요? 기록형이랑 사례형이랑 답안지의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뭐 너무 뻔한 거 말고, 그러니까 뭐 기록형은 쓰는 형식이 있겠죠, 좀 사례형보다 그런 거 말고, 기록형을 사례형처럼 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사례형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고 기록형에서는 거의 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 논거입니다, 논거. 사례형에서는 논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답만 쓴 사람하고 그 논거 자기가 만들라는 게 아니라 판례 논거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판례의 논거, 왜 전형물 소권은 부정되는지 하는 논거를 그대로 암기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형 공부 좋다고 막 기록형만 하시는 분들은 논거를 잘 안 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례형만 열심히 하셨다가 이제 기록형을 막 본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소장에다가 자꾸 논거를 씁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이미 판사님 뻔히 알죠. 소장은 변호사가 판사한테 쓰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이런 기분이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서 극복되고 기계적으로 필요한 것만 쓰는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기록형 소장에서 논거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쓰는 거죠?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등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때는 판례라든지 조문을 논거로 듭니다. 근데 그럴 때도요.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는 말 잘 안 써요. 변호사들 잘 안 쓰고 그냥 각주로 그냥 판례 번호를 좀 쓰는 정도인데 우리가 각주는 안 쓰잖아요. 답안지에. 그러니까 판례가 이렇다, 조문이 이렇다라는 게 별로 구별이 될 필요도 없어요. 기록형에서. 그러면 여러분 구별 안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사례형과 선택형을 풀기 위해서 뭡니까? 그 판례와 조문 그리고 학설을 완벽하게 구별을 해놓고요. 기록형에서는 이미 그런 건 다 극복된 상태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쓰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기록형의 팁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우리의 본론은 5회 때부터 좀 늦어지면 6회 때부터 시작되는 그 기출문제 분석에 있습니다. 자, 그걸 잘 하려면 지금 되게 다소 자잘자잘해 보이는 오늘 하는 강의 내용들 중에 하나도 놓치면 안 되고요. 기록형 경험이 있는 분들, 재도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오늘 수업 내용이 아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정말 정확하게 아는지 좀 체크하시고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시험 볼 때까지 난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하겠다. 여기 요번에 외우고 끝내겠다. 계속 외우는 것만 남겨두겠다. 요약만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요. 처음 기록형을 접하는 뭐 2학년이나 3학년 이런 분들은 좀 빠를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첫날 두날 좀 빠르고 여러분의 업무량이 많을 겁니다. 집에 가서 암기를 할 게 많을 거예요. 2학년, 3학년은 처음 보니까. 근데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외웠습니까? 뭐 이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행하고 잘 외웠는지는 오히려 오늘 수업 끝나고, 그러니까 끝나고라기보다는 2교시 끝나고가 될 것 같아요. 11시 반에 비치되는 데일리 테스트를 집에 가서 오늘은 그냥 4페이지, 4페이지만 드렸고요. 그냥 뭐 내일 그걸 다 해설 안 할 수도 있어요. 내일 거기서 일부러 해설하겠습니다. 다 할 수도 있고 한 두세 페이지 하니까 뭐 이렇게 기왕이면 다 한번 풀어보고 오시고요. 그걸 풀면서 자기가 정말 이해하고 암기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청구 취지는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수험 효율이 한 10배는 좋을 것 같아서. 자, 형식적 기재사항이 청구 취지 앞부분입니다. 그 아주 서론적인 정말 소장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엑기스 맨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소장의 형식이나 그림들, 소장 그림들을 조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수험 강의니까 그런 걸 좀 생략을 할 텐데 뭐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우리가 그 맨 앞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소장 모습들이 있어요. 4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보시고 이 중에 소장이라는 제목 밑에 바로 당사자를 쓰는데 그 당사자가 어떻게 쓰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원고하고 피고가 있겠죠. 뭐 시험에서 뭐 독립당사자 신청인 뭐 참가 신청인 이 사람까지 쓰는 건 잘 안 나올 것이고, 자,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일 때는 맨 처음 표시 부분에 반드시 숫자를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요런 거는 엑기스를 펴놓고 봐도 되고 사실 뒷페이지를 봐도 돼요. 뒷장을 보면 제 프린트 뒷장을 보면은 그 소장이 하나 있죠. 그래서 원고 공지철도 원고고 김고은도 원고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지철 알아요? 누군지? 공유의 본명이죠. 그래서 이 도깨비 하던 시절에 만든 건데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저 TV를 못 봐서 요즘에 못 봅니다. 저도 TV를.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니까 1점, 2점을 써야 됩니다. 원고가 공짜하면은 숫자가 없겠죠. 자, 이건 빨리 할 거예요. 근데 놓치면 안 돼요. 다시 앞으로 와서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부 박광호, 모 신현숙 이런 식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세요. 나온 적 없는데요. 이게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소장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김고은을 제가
99년생이 지금 미성년자가 이제 아닌가? 작년에 만든 거라. 자, 99년생이라서 뭐 미성년자라고 치면 뭐 소장을 옛날 소장이라고 치면 되지 뭐. 그래서 주소가 있고, 자, 봐봐요. 공지철도 밑에 주소 있죠? 김고은도 밑에 주소가 있는데 김고은은 어린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지진이, 모, 김남주, 쉼표 하나까지 완전히 암기하셔야 돼요. 출장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이게 다 1.2점이야 다.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미성년자이므로, 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미성년자이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진 봐주자, 감점하지 말자는 채점자들의 합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걸 외우세요. 그래서 이것까진 된대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걸 외우세요. 근데 뭐 정 안 될 때는 제가 정 2가지 버전으로 자꾸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감점되지 않는 건 말을 해드릴게요. 근데 뭐 이걸 뭐 그대로 있는 걸로 그냥 외우실 생각하셔야겠죠. 다시 앞으로 와서, 그럼 미성년자가 나오는 사건은 어떤 걸까요? 기록형에서 상속 사건에서 상속을 받다 보니까 미성년자인데 뭔가 원고나 피고가 돼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해상반행위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할 수 있죠. 그땐 또 특별대리인도 등장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좀 어려울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의 주소는 쓸까요, 안 쓸까요? 그러니까 아까 김고은이 애고 엄마 아빠가 지진이 김남주가 있었잖아요. 요거 이 사람들 주소 보니까 없네요. 그죠? 소장에 보니까. 왜 없었을까요? 그 당사자와 주소가 같아요. 김고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또 소송 대리인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안 씁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갖추어도. 그래서 소송 대리인도 없고 주소도 다르면 써야 됩니다. 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꼼꼼하게 다 챙겨 두세요, 그냥. 자, 회사는 중요합니다. 무조건 나와요. 회사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회사 이름, 회사 주소, 대표이사 순서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자, 대표자의 주소는 따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뒤에서 확인해 볼까요? 3페이지에 보면 피고가 회사였어요. 피고 주식회사 간신 이렇게 해놓고 경기 가평군 주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주소 대표이사, 뭐 그럴 것 같죠. 회사 대표이사 주소 이렇게 쓰면 대표이사 주소 같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쉽습니다. 근데 이것도 틀리면 1점이에요. 순서 바꾸면 무조건 1점 깎여요.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법률상 대표자, 법무장관 곽한국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표시해서 요거는 뒤에 그 조금 여러분이 필요하면 좀 한번 이것저것 봐두시고요. 뭐 지자체나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대한민국만 일단 해놨습니다. 법률상 대표자가 누구니? 법무부 장관이야. 그 사람 이름이 곽한구야. 이렇게 하는 거죠. 큰일 나겠네. 자, 그 다음에 법정 소송 담당. 이거 은근히 중요합니다. 파산 채무자 이상민의 관리인 신정환. 네, 누가 당사자예요? 신정환이죠. 지금 뭐 관리할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파산 채무자 이상민을 담당하게 돼 있어요. 소송 담당. 민소에서 했던 거라 뭐 민법의 정석 말고 없어서 그런 소송 담당. 제가 두 문자 드린 게 뭐가 있었죠? 추파, 유미상. 일본에서 온 유미상에게 추파를 던지기 위해서 공대를 질주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자, 뭐 추심 명령을 받게 되면은 아예 가름형, 원래의 채권자를 가름해서 적격을 빼앗아 가 버립니다. 자, 이런 게 파산이 일어났을 때 파산 채무자의 관리인이 완전히 가져가는 거죠. 이상민은 적격이 없어지고 완전히 가름형으로 가져가게 되는 케이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이름만 제가 그냥 친숙한 이름으로 바꿨지, 그냥 모두의 바이블인 사법연수원 그 민사 실무 책에 있는 것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제가 추린 거예요. 나올 만한 것만.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물론 이게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파산 채무자가. 뭐 파산 채무자 나오긴 좀 어렵겠죠. 혹시 모르니까 봐두는 수준인데 채권자 대위는 나와야 안 나와요? 매년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겠죠. 채권자 대위권도 뭐 병행이긴 한데 지금 뭐 가르면 병행의 차이는 여기서는 별 차이가, 이 기록형에서 별 큰 의미는 없고, 자, 어쨌든 나머지 주인공이 적격을 상실하냐 마냐의 문제가 나뉘는 거고, 어쨌든 이번에 대위 소송은 역시 담당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무자 누구의 채권자 누구 이렇게 써야 되느냐? 안 쓴다는 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채권자 대위나 추심 채권자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 질권자도 출세 가능성이 있어요. 드물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이때는 법정 소송 담당 관계를 표시하지 않는다.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누구만 쓰는 거예요?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는 채권자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채무자 이름 안 써도 돼요. 채무자 당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담당하면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담당하면 당사 적격을 획득한 제3자를 말하죠. 그럼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뺏어온 그 사람을 쓸 필요가 있느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파산 채무자는 써야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채권자 대위는 여러분이 당연히 안 써왔죠,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써왔는데 요렇게 구별을 좀 한번 해놓는 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별표할 것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별표할 건 회사밖에 없어요. 회사. 자, 주소입니다. 자, 주소는 요것도 은근히 팁인데요. 기록물이 뒤로 갈수록 최근 서류잖아요. 옛날 연수원 기록은 무조건 주소가 바뀌는 걸로 나왔어요. 기록이 두꺼울 때는. 그래서 뒤쪽으로 가가지고 이사 가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장 쓸 때 정말 저열하죠,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의뢰인 주소가 바뀌었는데 왜 옛날 주소를 써? 이걸로 감점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랬는데 뭐 기록이 좀 얇으니까 굳이 그런 짓은 안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챙겨는 두세요. 이미 주소가 바뀌었다면 최근 서류에 나와 있는 당사자의 주소를 써야 됩니다. 연수원에서는 자주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는 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별표합니다. 이거 왜 별표냐면 무조건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1점 깎이는 거거든요. 특별시, 광역시, 도 외우셔야 됩니다. 제일 큰 애들. 특별시, 광역시, 도는 시라는 말, 도라는 말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니까 서울, 부산은 광역시니까 부산, 경기는 도니까 경기라고 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시를 표시할 때는 자 여기서 시를 표시한다는 것은 시라는 글자를 표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 생략된 경기 경기가 시야? 뭐 하냐 내가 지금 그래서 미안합니다. 시를 죄송합니다. 시 중에 시라는 글자를 빼는 거는 특별시 광역시만 그런 거고 그게 아닌 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보령시라든지 뭐 고양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걔들은 쓸 때 도를 표시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서울, 강남구는 됐고 고양시, 일산, 동구는 경기도인 걸 알지만 경기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거죠. 처음 하시는 분들 그 앞에 경기라고 써놓고 X를 좀 해놓으시고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령시도 마찬가지죠. 보령시도 뭐 충남이라든지 이건 안 쓰는 거죠. 충북이나 충남 이런 거 안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옆에 음성군, 음성읍은 시 단위가 안 되는 도시죠. 그러면은 군, 읍, 면 이 정도 수준이면은 시가 아니니까 도를 써야 되죠. 근데 도는 도자를 빼야 되죠. 근데 여기다가 도자를 빼고 충청북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충북, 경북, 경남, 강원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법률 수업이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기록형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사실을 붙고 연수원에 딱 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제가 들었던 수업이 혹시 여러분 여미숙 교수님 아세요? 지금 한양대 로스쿨 계시고 여성 대법관 1순위였는데 왜 그만두시고 이렇게 교편을 잡으시나 해가지고 한양대 로스쿨로 가셨는데 그분이 제 스승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사법연수원 이제 스승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민사재판 실무 수업을 하시고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하신 분이에요. 1등을 했다고요. 그 옛날에 1등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수업을 딱 기대하고 딱 듣는데 네 이거 하고 있어요. 경기, 광역 그래가지고 광역시요? 광역시 외워야 됩니까? 막 이러고 이게 대부분 수업이 한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가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다 아니까 이제 형식 요식행위를 배우자 이런 식이 된 거죠. 근데 우리 변시도 기록형 시험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그러나 길게 할 건 아닌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도로명 주소 이건 만든 새끼를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잡아가지고 뭐 물을 먹인 다음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뭐 화장실을 도로명 주소로 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앞에 가니까 공인인증서가 있어. 했더니 또 액티브 X를 깔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그냥 오줌을 지리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그 트위터가 있었는데 하여튼 3대장. 우린 더 지금 원망스러운 거죠. 이따 등기로 가면 이 도로명 주소 때문에 열받아요. 막 대괄호까지 등장해요. 하여튼 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 도로명 원칙적으로 자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등기부 표시가 아니라 원고나 피고의 주소 아까 공지철이랑 김고은 주소 써줄 때 도로명 주소로 쓴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말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읽어보시고 아파트는 여러분 요즘에 집 주소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란 얘기입니다. 삼성로 몇 하고 쉼표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죠? 18동 501호 괄호하고 동 먼저 쓰고 아파트 쓰고 건물명 쓰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언제 제일 많이 하십니까? 인터넷에서 쇼핑할 때 주소 검색해가지고 그때 제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실제 기록형 답안지 이렇게 쓰시고요. 참 별게 다 나옵니다. 쉼표동을 빠짐없이 하고 뭐 여기다가 음마 A 동그라미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음마 APT 이런 거 하셔도 안 되고요. 18-500일 안 됩니다. 무조건 18동 501호예요. 자,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런 걸 내가 하려고 민법 강사를 했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길게 하지 않죠. 여러분 집에 가서 외우셔야 돼요. 한 번쯤 오늘 외우시고 또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막판에 볼 필요가 있죠. 자,
교도소 이거는 송달 장소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적은 거는 기본적으로 막판까지 좀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주소는 뭐 그래서 결국은 지역명 주소는 전체적으로 별표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는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이렇게 쓰면 쫙 그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소송 대리인 예, 무조건 나오게 돼 있죠. 예, 100% 나오는 것이죠. 항상 상담 일지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쓰는 건데 원고 2명 이상을 모두 대리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원고 일리를 표시하고 그 다음 아래 행에 원고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원고 일반 있으면은 거기다 따로 쓰겠지만 두 사람을 보통 여러분 기록형에는 다 원고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인데 나는 변호사 정현석이다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법무법인은 뭐죠? 로펌은 하나의 변호사입니다. 회사 자체가 거대한 변호사예요. 그래서 원고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변호사가 누구야? 정률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펌이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안에 수많은 구성원들 중에 누가 이 사건을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행을 바꿔서 담당 변호사 누구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무법인의 주소를 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회사나 법인이 당사자일 때 법인을 쓰고 주소를 쓰고 대표를 썼는데 그거하고 차이점이 있죠. 자, 눈으로 바로 한 줄 더 보고 눈으로 봅시다. 소송 대리인 아래에다가 주소, 전화, 팩스, 전자우편 모두 기재하는 시험에 나옵니까? 맨날 나오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소 쓰고 보통 행 바꿔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 다 써야 됩니다. 뭐 1점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시고요. 자, 요거를 밑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소장에서 공지철과 김고은의 원고들 소송 대리인이 나옵니다. 자, 김고은은 미성년자입니다. 소송 대리인이 있어도 법정 대리인 표시를 한다는 거 봐두시고요. 2명의 소송 대리인이기 때문에 원고들 소송 대리인이고요. 로펌 이름이 있고 담당 변호사 이름이 있고 그 다음 그 로펌의 주소가 있고 전화, 팩스, 전자우편입니다. 당사자 자체가 회사라면 회사 이름이 있고 회사의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 사람이 나왔죠. 그러나 로펌은 대리하는 소송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담당 변호사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먼저 쓰고 우리 로펌에 여러 가지 우편물이나 팩스 넣을 거 있으면 이렇게 넣어라라고 해서 들어가는 식이 되겠죠. 네. 다시는 거의 보지 않을 것 같아요. 남은 시험 기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봐두시고요. 사건명, 사건명도 좀 잘 써야 되겠죠. 대여금 청구해서, 건물인도 등 청구해서라고 써야 됩니다. 등의 위치를 잘 봐두세요. 그래서 등청, 등청망청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등청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건물인도 등 청구해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건명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보겠습니다. 대여금 익숙해지면 돼요. 빨리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자, 자배법은 자라고 씁니다. 그리고 의료법은 의라고 하고요. 산재는 산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궁금하시면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엑기스에도 그 뭐 있지는 않고요.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 엑기스에서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게 부당이득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쓰거나 부당이득 반환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식적으로는 뭐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금 반환. 그러니까 반환이란 말이 있어야 되고 엑기스 책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엑기스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그렇게는 거의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뭐 공조로 강 변호사하고 같이 썼는데 제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막 그런 것들 그냥 수업을 하면서 좀 수정을 그걸 제가 다 개정을 해서 책을 낼라 그러면은 여러분 민법대 경험하셨죠.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예, 기록형이 아마 12월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내고 수업에서 완벽하게 얘기를 좀 해드린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자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고요. 여러분 건물인도 토지인도 건물명도라고 쓰지 마세요. 이거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됩니다. 답안지 건물인도라고 하시고요. 옛날 일본식 한자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긴 없지만 건물 퇴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등기 좀 봐둘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청구 취지 쓰는 거랑 사건 명칭이 좀 달라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예, 이렇게 보시고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이라든지 이건 좀 익숙하게 좀 보자는 겁니다. 뭐 이걸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봐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기록형 소장은 무조건 등청이 들어가죠, 그죠? 하나만 청구하는 사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정말 형식적인 내용이었어요. 거의 하나당 1점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수업을 나가는 청구 취지는 정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영영번은 뭐 너무 기본적인 거라 보시되 이제 뒤에부터 이제 유형별로 나와 있는 청구 취지는 그 기재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을 알아도 큰 점수가 깎입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고 쪼잔하게 보셔야 됩니다. 청구 취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속도는 좀 빨리 나가고 기출 문제 풀이는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 일반적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청구 취지의 숫자를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됩니다. 예, 이거 좀 어이없이 이걸 아직까지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아니, 공부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러실 수는 있는데 기록형을 뭐 만약에 뭐 재도전한다 내가 이러는 상황에서 5억 원을 막 한글로 5억 원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리고 띄어쓰기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잘 띄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청구 원인은 어때요? 바쁘면 그냥 쓰셔도 됩니다. 청구 원인 이렇게 쓰셔도 돼요. 청구 원인도 이렇게 쓰려고 습관을 들이면 좋은데 뭐 억 단위 넘어가면 숫자 세다가 끝나기 때문에 시간 너무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감점하진 않아요. 원칙적으로 청구 원인에서는 소장 청구 원인에서는 이렇게 쓰는 걸 감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말이 나와 있죠. 그 괄호 안에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일시는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러나 뭐 24시각제로 쓴다는 건 뭐 그냥 보시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항목 번호는 뭐 너무나 중요하죠. 뭐 당연히 처음 보시는 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반가로가 먼저고 양가로가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원문자도 쓰네요. 뭐 거기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갈 일이 없는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너무 목차가 그렇게 세분화되지는 않고 양가로까지 나올까 말까 이런 수준이죠. 자, 그다음에 청구 취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색 투명하다는 겁니다. 청구 취지에 대여금이라든지 지연 손해금이라든지 뭐 공사 대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건 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들어갈 때가 있어요. 원금, 지연 손해금이라는 말이 청구 취지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힌트는 7회 변시. 확인 청구에는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연수원 책에 없어요. 없는 게 나온 거예요, 이번 7회에. 그러니까 확인 청구가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설명하면은 확인 청구가 뭐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근데 뭐 1,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럴 때가 있는데 이번 변시 기출 답이 뭐예요? 원금 1,000만 원 및 뭐 어떻게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인데 그게 지금 연수원 책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답이 다 달라요. 기출해설집이. 근데 제가 그냥 1심 법원 판례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뭐 1심 법원 판사들이 뭐 정확하다고 믿는다면 등장해요. 원금 얼마 및 지연손해금 얼마를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 알 것도 같죠. 왜냐하면 이런 팩트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제가 좀 설명을 해놨는데 청구 취지가 무색투명한 거는 이행 청구 소송을 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빨리 지급해라 라고 할 때는 그 1,000만 원이 매매 대금인지 공사 대금인지 안 써요. 그거 쓰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무조건 감점인데 그게 100% 중요하고 확인 청구할 때는 쓸 수도 있다는 거죠. 확인 청구할 때는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번 7회 출제위원회 답안지를 보면 지연손해금이라는 표현이 청구 취지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요번에 핫해진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런 것은 득점에 큰 지장. 지연손해금 왜 안 썼어?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까 봐 말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색깔 있는 단어, 이것의 성질을 표현하는 단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확인 청구에는 그런 예외가 있다. 그 예외는 중요하진 않아요. 올해 출제가 됐지만 거기서 점수를 막 왜 지연손해금 말 안 썼어 하고 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출제 채점표는 제가 없지만. 자, 어쨌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무색투명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다 위자료다는 거는 사건명에 쓰는 거지 청구 취지에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등기 청구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매매 때문이다, 시효 취득 때문이다, 대물 변제 때문이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외워봐야 소용없고 뒤쪽을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틀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정말 어이없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 소송 비용 주문과 가집행 주문 순서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처음 배우시는 분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소송 비용은 자, 첫 1번 주문이 뭐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랬어요. 2번 주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가집행이 뭡니까? 항소하고 상고해도 그런 식으로 자꾸 시간 끌면서 돈을 안 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집행을 임시로 하는 게 가집행이죠. 일단 돈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집행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소송 비용은 뭘까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누가 뭐 공룡 같은 게 지나가나요? 이렇게 주라기 월든가 하여튼 그래서 자, 그러면 소송 비용과 가집행 중 왜 소송 비용을 먼저 써야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소송 비용도 가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앞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외우기 쉽죠. 근데 그렇게 외우느니 그냥 속가라고 외우세요. 예. 소송 비용 먼저 쓰고 가집행 순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거죠. 자, 이거 점수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답안지에. 이거는 무조건 쓰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쓸 답은 보나마나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일 가능성이 크죠. 피고가 한 명 나오는 사건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그리고 청구 취지라는 건 내가 100% 승소할 소장을 쓰는 건데 하지만 소송 비용은 우리가 같이 분담한다 이렇게 쓸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쓰시고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이 그래도 이 형식적인 사항들 중에 점수가 많이 갈리는 게 나왔습니다. 가집행이죠. 네, 가집행은 별표를 2개 하시고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딱 물어볼 때 떠오릅니까? 가집행을 붙일 수 없는 것. 공부를 했던 분들은 그게 쭉쭉쭉 떠올라야 돼요. 두 문자 하나 올해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집행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일단 주문이 선고되면 원래 집행은 언제 하는 거예요? 판결이 확정돼야 할 수 있는데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시로 집행을 하게 하는 것인데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없는 것은 형의 신비, 우리 형이 되게 신비주의자였어. 형의 신비가 확 깨졌다. 이렇게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형성 청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 신분권, 비재산권 같은 거, 확인 청구, 그 다음에 이행기 도래가 판결 확정 이음이 명백한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2개 찍어봅시다. 2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와 이행기 도래가 판결 확정일 이음이 명백한 경우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7회 변시에 뭐가 나왔을까? 확인 청구가 나왔기 때문에 7회 변시에서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안 했으면 작년에도 제가 그랬어요. 형의 신비 확 이래서 확이 2번 들어왔잖아요. 확을 2번이나 했는데 확인 청구가 가집행을 할 수 없다는 걸 사실 기억을 했었으면 했는데 확인 청구가 주문에 나오면서 가집행에서 빠져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주문들이 나오죠. 뭐 돈줘, 뭐 인도해, 등기해 뭐 이런 거 나온 다음에 소송 비용 나오고 가집행 주문이 나올 때 이 중에 뭐를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요청할 것이냐. 여기서 빼야 된다는 거죠. 형의 신비 확을 빼는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는 무슨 뜻입니까? 등기 청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등기 청구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등기에 승낙을 청구하는 것도 의사의 진술을 명합니다. 하나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답해 볼까요? 여기 없는 거 하나 추가할게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우리 민법 때 나왔어요 한번. 아우 저 자식 답답한데 이런 의사를 표시하라고 소송을 해야 되겠다 내가.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A급 단원 채권 양도에서 통지죠. 예, 통지도 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는 90%가 등기 청구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나 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청구한다든지 채권 양도의 통지 이 세 번째 거는 등기랑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것들도 의사의 진술을 명하기 때문에 가집행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들은 여러분이 엑기스나 연수원 교재를 좀 읽어보시고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행기 도래가 판결 확정 이후임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기록형 교재가 정말 오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기록 엑기스는 그래도 오류를 최대한 줄였는데 이 부분 오류 찾아서 반드시 수정합니다. 아주 심각한 오류를 하나 범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보고 에이 프린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와버렸는데 복잡해서 내용이 이 부분이 좀 수정이 안 됐더라고요. 자, 가집행은 우리 저 엑기스에서는 43페이지 죄송합니다. 50페이지 정도 있군요. 50페이지 그거 아니요 미안해요. 네. 난 다른 책을 보고 62페이지 보겠습니다. 62페이지. 62페이지에 63페이지로 넘어오면서 6번 보세요. 6번 뭐라고 써 있어요? 장래 이행 청구는 가집행을 붙일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아주 틀립니다. 가장 큰 오류 같아요. 이 책의 전체에서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장래 이행 청구는 가집행을 붙일 수 없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썼던 정의랑 비교해 보세요. 당연히 연수원 교재에 장래 이행 청구란 말 없어요. 이거는 약간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잘못 해석했다고 보입니다. 이행기 도래가 판결 확정 이음이 명백한 경우가 뭘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직 변제가 안 됐어. 근데 내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서 장래이행 청구 소송을 해서 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 이행기가 판결 확정 이음이 명백한가요? 아니죠. 판결은 막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이행기가 도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집행 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판결이 확정돼야만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 말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주로 판결이 확정돼야만 아예 채권 자체가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채권이 판결이 확정돼야만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날까요?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게 이혼을 통한 재산 분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행위 취소를 통한 가액 배상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 사행위,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재교재를 중심으로, 프린트를 중심으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행기 도래가 확정 판결의 이음이 명백한 경우 밑에다가 별표를 해놓고 가액 배상을 반드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제 프린트에 보충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가액 배상은 사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돼야만 채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판결 확정이래. 그래서 그렇게 푸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사행위 취소로 인한 등기 말소는요? 그것도 그때 발생하잖아요. 근데 원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건 가집행을 붙일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수원 교재를 봐도 교수들이 이행기 도래 판결 확정 이음이 명백한 경우의 예시로 가액 배상만 주로 얘기를 합니다. 사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 배상 아셨죠? 자,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그걸 다시 잘 외우기 위해서 뒷페이지 가서, 그럼 이번엔 반대로 가집행 선고가 가능한 걸 봐보겠습니다. 반대로 이걸 뺀 것이죠. 형의 신비 확확을 외우시고요. 의라는 두 문자에서 등기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의사. 내가 두 문자를 들었는데 뭐 의사라 그래가지고 내가 몰랐어 이러면 안 돼요. 등기 생각해야 되고,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금전지급 청구, 가집행 당연히 되죠. 인도 청구, 퇴거 청구, 물건 옮기고 부시고 이런 거 다 가집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청구 취지를 선이행으로 쓰든 동시행으로 쓰든 대상 청구를 쓰든 다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선이행은 장래이행이죠. 선이행만큼은 대상 청구는 좀 애매합니다. 집행불능 대비와 뭡니까 이행불능 대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선이행하고 동시행은 엄청 중요하죠. 선이행은 당연히 장래이행 판결이에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민소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붙일 수 있대요, 없대요? 있대죠. 그러니까 장래이행 판결은 가집행을 붙일 수 없다. 완전히 틀린 겁니다. 자, 괄호 안에 보면 이행기 도래가 판결 확정 이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거예요. 판결 확정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집행을 붙일 수 있고요. 자, 그 밑에 건 이 가집행과 아주 직접 뭐 관련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동시이행에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집행개시 요건이라는 거 다 암기하셨죠? 민법에서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급부 이행행지 심사를 판사가 합니까? 집행관이 합니까? 집행관이 하죠. 자, 반대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학설이고 완전히 무시하면 되죠. 그런데 선이행까지 이번에 암기하십니다. 선이행 판결의 반대급부 이행은 아예 애초에 집행문 부여 자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그래서 집행문 부여 요건이고 누가 심사하겠어요? 판사가, 집행법원의 판사가. 집행문 부여는 집행법원이 하고요. 사법기관이 하고요. 집행개시는 집행관, 행정기관이 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긴 쉬워요. 선이행은 빨리 이행을 먼저 해야 되니까 집행문 나오기 전에 아예 이행한 걸 증명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나 동시이행은 나중에 그냥 집행 들어가기 전에만 이행을 해도 일단 판사가 집행문을 내준단 말이에요. 너 내가 집행문 내니까 빨리 반대급부 이행해 이러면서 내준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소촉법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사실 우리가 본론 아직 못 들어갔어요. 금전지급부터 유형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서론이 끝나갑니다. 소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자,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이거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답안지에 기록형에. 쓰죠? 어디에 써요? 청구 원인에 쓰죠. 청구 취지는 무색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연 15%가 소촉법이니 뭐니 상법이니 민법이니 안 쓰죠. 근데 청구 원인은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줄여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음 했을 때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도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점수를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금전 채무 이행 판결을 선고할 경우, 네, 벌써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금전 채무 이행 판결만 그런 거예요. 금전 채무고 이행 판결이에요. 뭐 확인 청구, 형성 청구 아니고요. 인도 채무, 등기 채무 아닙니다. 자, 이랬을 때 전부 승소인 경우만.
그랬을 때 이렇게 쓰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한 글자도 빼지 말고 가능하면 띄어쓰기까지 예, 소장 부본 띄었습니다. 대원칙에. 그리고 뭐 농담인데 이 다음 날이라는 게 맞춤법으로 따지면은 띄었어야 돼요. 원래는. 다음 날이 우리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얘기 하지 말까요? 다음 날을 붙였으면은 썸데이요, 썸데이 언젠가. 띄어서 쓰면 더 넥스트 데이예요. 다 바로 다음 날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뜻이겠어요? 더 넥스트 데이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되지만 이건 관례가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문이 다음 날 붙였습니다. 근데 사실 법령을 찾아보잖아요. 법령을 찾아보면 다 맞춤은 맞게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약속이에요. 주문과 청구 취지는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렇게 쓰시고요. 다음날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꼭 붙여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왜 붙일까요? 원래는 아무 이자가 없어서 연 5%일지 몰라도 혹은 원래는 너랑 나 사이에 뭐 이자를 뭐 10%를 했을지라도 네가 지금 줄 돈을 안 줘서 나를 소송까지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 센 이자, 뭐 이자 제한법 최대 한도까지는 아니지만 25%까지는 아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 20% 상당히 셌죠. 너무 심한 것 같다 싶어서 내렸는데 몇 년 전에 2015년도인가 그래서 연 15%로 나름 이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면 피고가 어떻겠어요? 소장을 처음 자기가 송달일 받아보고 이거 좀 피고한테 송달됐다는 거예요. 받아보고 야 이거 내가 돈 안 줘가지고 소까지 제기했구나. 그러면은 네가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네가 갚을 돈이 있으면. 그런데 소송을 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연 15%의 이자를 붙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연 손해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약정이자겠어요? 법정이자죠. 민사 법정이율은 연 5%, 상사는 연 6%.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법상의 지연 손해금으로서의 법정이율은 연 15%입니다. 자,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의 법정이율이 되고요. 자, 그 밑에 거는 민재실의 시험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은 일부 승소 주문을 내면서 이 소장 부본 송달일보다 조금 늦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원고가 청구한 게 100인데 거기서 99가 인용됐다면은 피고 입장에서는 1원이라도 깎기 위해서 소송을 열심히 했어야 되죠. 그러면은 소장 받은 날 왜 바로 안 갚았어? 아니 제가 다툴 게 1원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너는 다툴만 했기 때문에 네가 일부러 시간을 끈 건 아니구나. 그래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5%를 붙이는 걸로 좀 봐주게 됩니다. 피고를. 자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는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변호사 시험에서 기록형은 소장을 쓰면서 자기가 100% 승소할 소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일부 승소를 생각하고 쓰는 사람은 없죠. 우리 기록형 시험에서. 따라서 기록형 수험생들은 그냥 알아만 두고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고 민재실 수업 시간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소장 부원 송달일이 판결 선고일로 바뀐다는 건데 기록형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죠. 자, 소촉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별표하고 암기합니다. 아예 이행지체가 있을 수 없는 경우는 장래이행, 선이행, 상환이행입니다. 아까 가집행 선고를 붙이냐 마냐 문제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장래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집행을 못 붙이는 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장래이행이라면은 이번 판결이 선고될 때 그 현재 시점은 언제죠? 판결을 선고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거예요?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변론 종결일에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게 장래 이행이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지체를 논할 수가 없죠. 특히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지체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형성 판결에 기초한 금전이행 판결 사행위 가액배상도 달라집니다. 이 경우도 소촉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이건 어디서 봤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집행을 붙일 수 없다고요. 자 그런데 얘는 지연이자는 붙일 수 있을까요? 붙일 수는 있죠. 언제부터? 판결이 확정된과 동시에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하니까 그날이 지체인가? 그 다음 날이 지체죠. 자, 이자 앞에 이자를 쓰면 돼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라고 우리가 기재리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라는 것도 답안지에 쓸 일이 있고요. 실제 기록형의 사행위 취소 가액배상이 사회 변시 출제됨으로써 이 부분이 답안지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나올까요? 또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또 나오는 거예요. 아주 미쳤다고 재산 분할을 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친족법에서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나올 만한 거의 유일한 주제가
주로 상속법에서 나오잖아요. 재산 분할입니다. 이혼 재산 분할. 최근에 뭐 퇴직급 뭐 이런 판례도 있었기 때문에 연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봐야 뭐 유력하진 않지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친족법에서.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서론은 다 끝났어요. 이제 유형별 청구 취지 기재례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전지급을 보고 오늘 이건 뭐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특정물의 인도, 철거, 퇴거를 보고 그리고 의사의 진술, 등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로. 다음에 특수유형으로서의 장래이행, 선이행, 동시이행을 배우겠습니다. 선이행도 장래이행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동시이행, 상환이행 판결은 장래이행일까요? 아닐까요? 약간의 견해 대립이 있지만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이행은 어떤 거죠? 선이행하면 생각나는 사안 뭡니까? 담보 물건이 떠올라야 돼요. 그건 공부를 좀 한 겁니다. 선이행이 왜 담보 물건입니까? 담보 물건으로서의 어떤 저당권 등기나 양도담보로서의 어떤 소유권 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때는 반드시 돈을 먼저 갚고 말소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지급받은 다음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나올 텐데 그거는 장래 이행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안 한 거고 변론 종결시까지 나중에 지급하면 그때 이행을 하는 거죠. 근데 동시이행은요. 동시이행은 시점을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조건을 말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너랑 나랑 너희 둘이 서로 동시에 주고받으라는 거기 때문에 동시이행 판결은 일반적으로 장래이행 소송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동시이행 쟁점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미리 청구할 필요를 안 씁니다. 예. 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선이행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미청필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례형에서도 무조건 배점이 있고요. 기록형에서도 반드시 배점이 있습니다. 선이행은 장래이행이기 때문이죠. 자, 뭐 잠깐 개관을 해본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금전 지급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전 지급도 좀 재밌어요. 약간 너무 테크니컬해서 뭐 살짝 졸릴 수도 있지만 자, 금전 지급 보겠습니다. 기본형이에요.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피고가 주어로 등장하고 원고라는 상대방이 나오고 객체가 나오고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오른쪽 박스 밑에 설명에 뭐 주체 상대방 목적 행위 이래가지고 뭐 주시 상목행 막 이렇게 청구 원인하고 막 비교하면서 이렇게 외우는데 그냥 자주 보는 게 나아요. 이거는 막 두 문자 따지 마시고요.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록형에서 볼 때는 반드시 피고의 이름이 등장할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원고도 2명이 많이 등장하는데 원고는 1명 등장할 때도 많아요. 근데 피고는 무조건 여러 명이 등장하죠. 그러면 피고는이 아니라 피고 박명수는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붙어야 되겠죠. 자, 원고 정준하에게 자, 위에랑 똑같이 쓴다면은 그냥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및 이에 대한 여기 두꺼운 글씨 작년 판과 달리 제가 두꺼운 글씨 좀 넣었어요. 이 부분을 딱 외우시면 키워드입니다. 원 및 이에 대한 대하여 아닙니다. 위에다 그런 거 다 써놔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대하여 아니에요. 근데 이거 우리 출제 자주 들어가는 교수님들 중에 뭐 모든 소장을 다 대하여로 쓰신 분 계신데 아니에요. 대한입니다. 물론 뭐 감점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대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하여와 대한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관영어구냐 부사어구냐의 차이가 있겠죠. 자, 갑자기 몇 형식이에요?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자, 돈을 주는데 원금을 주고 이에 대한 이자까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거랑 대하여는 그러면 대하여가 뒤에 나와요. 대하여는 왜 부사어가 나오는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건데 이자를 읽겠습니다. 2013년 2월 1일부터 날짜도 정확하게 이렇게 점점으로 써야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다음 날이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이라고 안 쓰고 자, 저 위쪽에 보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이 아까 있었죠. 소촉법에. 그래서 소장 부본 송달일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을 적용하려고 그 앞에까지는 소송을 아직 제기 안 했기 때문에 소장 부본은 송달을 못 시켰기 때문에 법정 이자인 연 6% 아마 이것은 상법상의 어떤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연 6%. 자, 여러분이 데일리 테스트에서는 반대로 문제를 드리면 주문을 써보는 청구치를 쓰는 연습을 하겠죠. 오늘은 오히려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상황인지
역으로 한번 유출해 볼게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장 기본형이에요. 원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자가 두 개가 붙는 거죠.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준인데 기간이 둘로 나뉘었죠. 피리어드가 두 개가 있으면 여기 피리어드는 이러고 여기 피리어드는 이렇다기 때문에 는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고 저기는 그렇게 하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연 6%의까지 쓰고 연 15%의까지 씁니다. 그 연 15%의 다음엔 쉼표를 안 하지만 그 다음 각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 피리어드는 6%고 여기 피리어드는 15%니까 그 피리어드별로 각각 그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율이 두 개 있죠. 6%짜리와 15%짜리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입니다. 자,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하다가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몇 년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자, 이건 아주 기본형이죠. 자, 그럼 제가 이걸 유추해서 문제를 내볼게요. 자, 피고 박명수랑 원고 정준하가 둘 다 상인이래요. 그리고 돈을 빌려줬대요. 상인이 영업 때문에 정준하가 박명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연필로 가볍게 써봐요. 옆에다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준 날이 2013년 1월 31일이래요. 그리고 이자는 이자 약정이 없었대요. 그냥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준 날이 2013년 1월 31일이고 연필로 그냥 대충 메모해 봐봐요. 그리고 이자 약정은 없었어요. 그러면 딱 이 주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거의 맞죠. 지금 그 돈을 빌려주면서 상인이 돈을 빌려줬을 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일반인이 서로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친구한테 돈을 그냥 꿨어요. 차용증을 썼는데 이자를 안 썼어요. 거기다가 무이자일까요? 연오프로일까요? 무이자예요. 왜? 소비대차 계약은 무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 이걸 똑같이 상법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안 돼요. 57조 때문에. 상인이 대여할 때는 이자 약정이 없어도 그냥 무조건 연 6%예요. 그러면 딱 맞네. 상인이고 6%고 아까 배웠다시피 소를 제기하면 소장본 송달 다음 날부터 15%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 텐데. 대여일을 제가 1월 31일로 줬죠. 이거 다음 날이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대여일로부터 붙는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고 약정이자죠. 대여일부터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설문을 2월 1일에 돈을 빌려준 걸로 하면 맞습니다. 아셨죠? 요거 조심하세요. 변시기출 계속 나왔어요. 뭐 그게 뭐 함정이다라고 낸 게 아니라 뭐 대여한 날짜가 있고 항상 이자가 있고 또 지연 손해가 있으니까 지연 손해는 항상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빌려준 그날부터 언제까지 변제기 그날까지는 다 약정이자고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지연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죠. 그게 옆에 설명이 있습니다. 옆에 설명이 있어요. 오른쪽에 5번째 줄표에 보면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약정 이율을 적용한 이자는 대여일부터 계산합니다. 대여일 다음 날이 아닙니다. 저는 보통 대여일 다음 날 X 이런 데는 보통 물결로 밑줄 치거든요. 주의하자. 이게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체 책임이 아니고요. 빌려준 날도 하루 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청구치지 빨리 볼게요. 다시 왼쪽으로 와서 세 번째 거. 피고 김구라는 원고에게 8천만 원 및 그중 5천만 원에 대하여는 대하여가 드디어 등장했네. 2015년 4월 2일부터고요. 3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10일부터 각 다감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자, 이건 어떤 상황인 거죠? 8천만 원을 총액으로 원금으로 갚는데 그 채무가 사실은 둘로 나뉘는 거예요. 5천짜리랑 3천짜리. 그리고 이 5천이랑 3천이 2천 뭡니까? 이자가 붙는 기산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돈을 쪼갭니다. 8천짜리를 5천과 3천으로 쪼개서 5천에 대하여는 언제부터고 3천에 대하여는 언제부터라고 씁니다. 그리고 부터는 달랐지만 까지는 같죠. 둘 다 갚는 날까지죠. 그럼 거기서 인수분해 하듯이 공통으로 걸리기 때문에 또 각을 씁니다. 두 개의 부터가 있잖아요. 그죠? 어느 날짜부터가 있고 어느 날짜부터 있으니까 두 개의 부터로부터 둘 다 이날까지니까 각을 써야 됩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각을 보고 있죠. 기록형에서 각의 중요성은 아시죠? 그죠? 공통인 경우에. 자, 그러면 각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애매할 때는 쓰는 게 나아요? 안 쓰는 게 나아요? 쓰는 게 나아요.
예전 채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수원에서도 그렇고 각을 많이 썼다고 감점하진 않아요. 그래서 써야 되는데 안 쓰면 100% 감점입니다. 써야 되는데 안 쓰면 그건 무조건 감점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이 얘기 듣고 또 각각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 뭐 단어마다 각각 하면 안 되고 어, 그래서 각을 좀 이제 엑기스에서도 가끔 이제 취지 중에 각을 조금 많이 썼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건 감점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지워드린다든지 해설을 보면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필수로 지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각이 앞에 한번 나왔으면 계속 같이 걸리는 건 각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해드리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진한 글씨가 뭐가 있었죠? 그중이 있습니다. 꼭 쓰세요. 그중. 자, 이거를 위돈중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그중이에요. 위돈중은 사람이 나뉠 때 씁니다. 누가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너는 그중에 500만 원은 쟤랑 연대 채무지 이럴 때 위돈중을 써요. 뒤에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그중입니다. 한 사람이 그냥 갚는데 금액이 있고 금액을 두 개의 채무로 쪼갤 때는 그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을 두 번 쓰진 않아요. 그중 5천만 원, 그중 3천만 원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대한으로 쓰려고 했더니 5천만 원에 대한 3천만 원에 대한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하여는 이거고 요거에 대하여는 이거 이렇게 여기서 대하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관하여가 다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첫날이라 이렇게 좀 다 짜잘하게 보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주문 또 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줘라. 근데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어느 날짜부터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앞에. 근데 까지도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8월 5일부터 이 사건 소장법원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피리어드가 나올 줄 알았더니 금액이 다른 게 나와.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어느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법원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자 이게 어떤 구조예요 지금. 금액을 둘로 나눴고 각각 시작 날짜가 다른데 끝나는 날짜는 같잖아요. 근데 그 끝나는 날짜가 이 사건 법원 송달일까지인데 는이 들어와 있어요. 그 는은 아까 왼쪽에서 봤다시피 피리어드를 나눌 때 나왔던 거죠. 보니까 뒤에 피리어드가 공통으로 하나 나뉘는 게 있습니다.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또 각 비율로 계산하는 돈을 지급하라. 자, 이게 가장 끝판왕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1억 5천이 채권이 두 개야. 하나는 1억짜리고 하나는 5천짜리예요. 근데 1억짜리는 이자를 붙이는 날짜가 2015년 8월 5일이고 5천짜리는 2015년 9월 9일부터예요. 어쨌든 소촉법 적용될 때까지는 각각 이자가 적용되는데 또 이게 이율도 달라. 앞에 거는 아마 당사자들이 연 10%로 약정을 했나 봐요. 뒤에 거는 약정이 없어서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됐나 봐요. 어쨌든 두 채무 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또 다감 날까지는 소촉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 피리어드에서 만난 거예요. 두 개의 채무가 각각 두 개의 피리어드가 있는데 앞에 피리어드와 이율이 다 달라서 나눠주고 마지막 피리어드에서 만나기 위해서 각 그 다음 날부터가 나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각 그 다음 날부터를 내가 다 진하게 하려다가 아셨죠? 각 그 다음 날부터 다감 날까지 이게 이제 끝판왕이니까 내일 연습 좀 많이 해보시고 오늘 밤이 되겠네요. 데일리 이따 가져가서 연습을 해보시고 자 내용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전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이라고 하지만 금액이 쪼개졌을 때는 그 중 이렇게 해가지고 기재를 하는 거고요. 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좀 내용 설명이 됩니다. 제가 이제 기록형을 하면서 좀 내용 설명을 좀 할 때가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이거는 정석을 뭐 뒤져보지까지는 않겠습니다. 요건 사실론을 들어갔을 때는 정석을 많이 뒤져볼 텐데요. 청구 취지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법 54조 55조 1항은 반드시 발표하고 알아야 되는 규정이죠. 뭐 상사이율 6%인데 외워 놓으세요. 뭐 다 아시는 건데 조문을 외워 놓으세요. 숫자를. 그래야 빨리빨리 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거는 대여가 54조 55조 이 부분 잘 보세요. 55조 1항에 보면은 금전 대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인이 상사 거래로 판매한 물품 대금은 어떨까요? 비상인으로 맨날 시험에 나오는 사람이 공무원이 많이 나오죠. 공무원이 영리행을 못하니까 공무원이 상사 거래로 판매한 물품 대금은 얼마일까? 자, 공무원이 자기 물건을 자기 친구한테 판 게 아니라 뭐 중고 명품백을 가지고 있던 공무원이 중고 명품백을 판매하는 업자에게 자기 백을 판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물품 대금이 상사 법정이율인 6%가 적용이 되겠죠. 이 부분이 민사와 차이점인데 여기서 소멸시효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소멸시효 어떻게 될까요? 상사시효는 5년입니다. 자, 그런데 상인이 물품을 판매한 대금 채권은 3년이죠. 여기에 3년 적용할까요 말까요? 적용 못하죠. 비상인이 거래한 비상인이 판매한 물품 대금이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 안 돼서 여기서는 시효도 상사시효 5년이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한 얘기죠. 자,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등장하면 또 좀 민법도 자신감이 또 조금 좀 낮아지고 이럴 수가 있는데 누구나 그런 겁니다. 기록형은 종합 입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약정이율이 자, 이게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잘 들어봐요. 이것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기록원 공부 열심히 해도 잘 들어봐요. 약정이율이 소촉법 연 15%를 초과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는데 우리는 이자 20%야. 100만 원 빌려줬는데 1년 뒤에 갚고 너 120 갚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소촉법이 적용될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촉법이 절대적으로 뭐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법이 아니라 그 뭡니까? 15% 미만으로 해도 소송까지 제기했을 때는 원고의 편의를 위해서 15%를 올려주는 규정인데 아니 지들이 알아서 약정이율을 연 20%로 했다면 소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정이율이 소촉법 연 15%를 초과하면 대여일부터 다감날까지 그 약정이자 지연소득은 모두 예를 들면 여기서 연 20%라고 쓴다면 연 20%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촉법 연 15%는 답안지에 안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역으로 내볼까? 이제 지금 오늘 뭐 비경험자들도 있고 경험자들도 있지만 경험자가 한번 답을 해봐요. 우리가 청구 취지 기록형 최종 답이 뭐 소장 부분 송달이고 뭐 소촉이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연 25%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이때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갚을 때까지 연 25%. 어떤 문제일까요? 기록형 문제에서 연 25%로 약정을 한 경우도 있지만 주로 어떤 문제예요? 월 3% 이렇게 약정한 거죠. 월 3% 약정하면 연 얼마예요? 대충 36%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자 제한법을 위반하게 되죠. 이자 제한법을 위반하면 연 25%입니다. 자, 이자 제한법 위반의 이슈를 소장 기록형에 쓸 필요가 있을까요? 혹은 자, 이럴 때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고인데 잘 봐봐요. 앞으로 이제 기록을 경험하면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건 하겠지만 가끔씩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원고인데 아, 이거 이자 제한법 넘잖아 라고 말할 일이 뭐가 있을까? 원고는 보통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 물건을 샀는데 부동산을 샀는데 거기 저당권 등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저당권 등기는 이미 돈을 다 갚아서 말소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매도인이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저당권을 해놨는데 나는 이 부동산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망사항에 뭐라고 나와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채권자 대위 사건이잖아요. 내가 매수인인데 우리 매도인이라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은행에 대해서 저당권을 말소하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소하라고 말하려면은 어때야 돼요? 아예 저당권이 무효거나 변제가 다 돼야 되죠. 변제가 다 됐는지에 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쟁점이 뭐가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변제 충당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이걸로 충당에 대해서 정말 다 소멸했는지. 그다음 그 변제 충당하고도 같이 겹쳐서 나오는 게 지금 제가 예를 은행으로 들어버렸지만 사채업자로 들어버린다면 이렇게 하면은 뭐 아주 고이율에 뭐 사채업자는 사실 또 대부업이라서 또 이율이 또 있지만 어쨌든 일반인이 돈을 빌려주면서 월 3%를 받겠다고 약정을 했다. 이거 33%안 갚아가지고 나는 말소 못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이자 제한법상 25% 넘을 수 없고 그거 넘게 갚은 거는 내가 이자라고 갚았어도 다 초과된 건 다 어디 충당돼요? 원금에 충당돼서 소멸했다고 쓰잖아요. 자, 이거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이걸 쓸 때 소장에다가 이자 제한법을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안 써도 돼요. 왜? 왜 안 써도 될까? 그러니까 이자 제한법을 쓸 수는 있는데 강하게 이자 제한법에 의하면은 연 25%라는 걸 자세히 쓸까 안 쓸까? 사례형이면 쓰지. 기록형은 왜 안 써요? 누가 답해 봅시다. 치권 조사 사항이라고요. 자, 여기에 묘미가 있어요. 기록형 소장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게 돼 있어요. 혹시나 몰라서 강행법규 위반도 우리가 한 줄 정도나 단어는 써야 돼. 이거 뭐 강행법규 위반에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자세하게 반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7번 출제 중에 5번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강행법규라서 직권 고려가 된 거는 쓸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해요, 그분은. 근데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쓰되 길게 쓰는 게 아니에요. 썼다고 제가 볼 때 감점하진 않아요. 왜? 우리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 직권 발동을 촉구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기 때문에 썼다고 감점이 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 이것은 우리 판례가 이거 망한 거예요. 그거는 사례형이나 그렇게 쓰는 거지. 강행 규정이 나오면 물론 이제 또 어떤 때 쓰죠? 저쪽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할 때 예상되는 항변을 쳐낼 때 아 이거는 뭐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주장이라 이유 없습니다. 주장 자체로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쓰기는 하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심지어 그 교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얘기 나온 김에 다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또 만날 거니까 소멸시효 항변을 할 때 아 이거는 상사시효니까 5년이다. 해설제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분 답안지 없어요. 쿨가이예요. 5년 없어요. 그냥 완성했다 이렇게. 그리고 각주 이렇게 돼 있어요. 소멸시효 기간은 변론주의 대상이 아니니까 쓸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판사 출신 교수님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난 안 써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변론주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심할 때는 쓰면 안 되는 게 가끔 있어요. 쓰면 안 되는 게 좀 가끔 있어요.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볼 테니까 하여튼 지금 이렇게 이런 게 저런 게 있다 하면 들어만 두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좀 계속 볼게요. 자, 그다음에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사실 뭐 정석을 봐도 되기는 하는데 뭐 그냥 일단은 프린트로 할게요. 오늘 뭐 첫날이라 뭐 안 가져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저 뭡니까? 저 프린트 만약에 이제 제 저 정석으로 보신다면은 뭐 91페이지에도 있고요. 페이지만 써 놓으셔도 돼요. 91페이지에도 있고 또 뭡니까? 이자 채권에 관해서 자,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91페이지고 조금 분산돼 있으니까 뭐 프린트가 낫겠네요. 프린트 보겠습니다. 펴놓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정석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번 수업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요건 사실로 하실 때 정석을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그 좀 이렇게 눈에 익어야 됩니다. 이 몇 페이지에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 도식들이 좀 눈에 익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구 취한 날이라.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 가령 연 4%라면 민법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약정 이율을 니들이 했으니까 적용하지만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은 다들 아시는 거라 빨리 합니다. 법정 이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즉 그건 저의 표현입니다. 약정 이율을 지연손해금에다 갖다가 쓰려면 법정 이율보다는 높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역시 법정 이율인 15%가 적용되겠죠. 그죠? 너희가 아무리 4%를 했어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5%나 6%, 그 이유는 연 15%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이 내용까지는 알 거예요. 만약에 지연손해금률 자체를 약정했어요. 야, 우리 너 약정이자도 4%고 너 지연해도 4%다. 그럴 때는 그냥 4%죠. 그죠? 변제기까지도 4% 붙는 거고 변제기 이후에 지체에도 약정을 따로 했으니까 손해배상 예정을 했으니까 4%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 소촉법이 적용될까요? 이때는 소촉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게 실무의 다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내일 문제 냈으니까 잘 풀어보세요. 데일리에서. 네, 이따가 끝나고 가져가신 데일리 테스트에서. 지연 손해금률까지도 당사자가 4%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발휘했으니까 소촉법도 법정 이율이니까 없어진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당사자가 지연손해금률을 낮게 하기로 강력한 의지를 발휘해서 했어도 소송까지 제기될 걸 예상해서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송까지 제기했으면 연 15%를 올려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렇게 한 게 훈훈하게 그래도 조금 늦고 이런 거 봐주려 그랬지. 야 소송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렇게 외우세요. 소송하는 것까지 내가 4% 하겠다고 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촉법이 법정 이율이니까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을 이기긴 해요. 근데 그건 높아야만 이기는 겁니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묘하니까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 이거 공부해 보겠습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금전 반환 이 부분은 또 역시 민법의 정석의 계약 해제 부분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원상 회복 부분을 찾아보시면 이게 사실 교재가 350페이지밖에 안 돼서 제가 페이지를 일일이 불러드리지 않아도 저도 이거 찾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보면 해제 효과라고 해서 176페이지 정도에 177페이지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자 가산에 여기 페이지 177 써놓으시고 그냥 프린트로 볼게요. 여기는 간단하게 계약 해제 금전 반환은 받은 당일부터입니다. 548조 2항은 받은 날로부터 연 5% 이자를 가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상 회복할 원금 및 가산 이자의 합산액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별도로 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자, 548조 2항은 어떤 규정이죠? 계약을 해지했다면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데 그게 만약 금전이라면 받은 날로부터 연 5%를 붙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계약금 받은 날로부터, 중도금은 중도금 받은 날로부터 연 5%를 붙이는 건데, 자, 이 준 돈을 돌려받는 것과 연 5%를 붙이는 건 다 성질이 뭘까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원상회복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죠. 자, 그럼 이것도 지체책임에 빠질 수 있는데 지체책임에 빠지려면 언제부터 지체책임에 빠지나요?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입니다. 자, 그걸 알고 다시 읽어볼까요? 5%를 가산하는데 그 원상회복할 원금, 내가 계약금 100만 원 줬잖아. 가산이자. 계약금 주고 지금 오늘까지 1년 지났으니까 5만 원 붙어서 105만 원이야. 여기 합산액에 대해서 그 105만 원 빨리 내놔. 오늘 내가 얘기했으니까 내놔. 드디어 이행 청구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105만 원에 또 지연이자가 원래는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정이 없다면 지연이자가 5%고요. 소송으로 원상 회복 청구를 했다면 또 연 15%가 붙을 거예요. 자, 이것은 부당이득과 지체책임의 성질이 별도인데요. 편의상 우리 기록형에서는 주로 원금에 대해서만 기간만 나눠서 청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자, 내가 계약금을 지급해서 얘가 받은 날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1년째 되는 날이에요.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때 105만 원이 된 이유는 548조 2항 때문이죠. 100에다가 플러스 5는 법정 이자를 그냥 붙이라는 겁니다. 5%를. 자, 근데 이날 내가 청구를 했어요. 105만 원을 내놓으라고. 청구를 받았다면 이때부터는 또 뭐가 붙어요? 지체가 붙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105에 대해서 지체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기록형의 지시사항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100에 대해서 그냥 이때까지 5% 붙이고 또 지체에 5% 붙이고 그 다음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또 15% 붙이고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실제 변호사들도 그렇게 해요. 105만 원에 대해서 다시 지체를 하는 게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아주 이론적으로 가면 548조 2항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100에 대해서 계속 5%가 하루씩 붙고 있고요. 그 매일 달라지는 원리금에 다시 지체자가 붙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정신 나간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원금을 100으로 설정하고 여기까지는 548조 2항을 붙이고 여기서부터는 민법 5% 지연이자를 붙이고 소장 다음 날부터는 그냥 15%를 붙인다는 거죠. 그 지시사항도 그렇게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깊이. 자, 그래서 그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문제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막 사이코처럼 막 여기 계속 붙는데 변화된 원금에 계속 지체, 이거는 100%안 나오고 절대 안 나오는데 요때 만들어진 105만 원을 기준으로 지체를 붙이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게 안 내려면 지시사항이 뭘까요? 지연이자는 원금에 대해서만 붙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100에 대해서 가시면 되고 그 말이 없으면 사실 원칙은 105를 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뭐 또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볼게요. 뭐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아시건 정석을 찾아보기도 싫으네요. 너무 A급이라 한 100번 나온다 그랬죠. 뒷페이지 보시면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지연 손해금이 불법행위 당일부터 붙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잘 봐두세요. 그래야 내일 민법 기본 실력을 조금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리마인드를 해서 이 배운 외국어를 가지고 그 데일리 테스트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음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도 당일부터 계산하고 어음금은 상법 그리고 어수법에서 연 6%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취지까지만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1교시를 아까 좀 짧게 해서 잠깐만 OT를 하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근데 조금 2교시 좀 길게 할게요. 예, 자, 조금만 보겠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자, 총 얼마 받아야 돼요? 원고는. 자, 1억을 받는 것입니다. 각 5천만 원은 피고가 참 몇 명인지 모르는 거죠. 미안해. 피고가 둘이라 치면 피고가 2명인 경우에 원고에게 각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은 1억인 겁니다. 그래서 너도 5천, 너도 5천 다 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피고들은 연대하여 혹은 공동하여 합동하여. 자, 제가 박스 안에 있는 청구 취지는 원문을 그대로 살리려고 했는데 이런
왜냐하면 원문에도 괄호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살리는데 제가 이 진한 슬래시만큼은 그냥 이걸 제가 세 줄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한 슬래시만큼은 이해를 해주세요.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나 합동하여를 넣는 것입니다. 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자, 원고는 총 합 얼마를 받게 될까요?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자, 각과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의 차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밑에 건 좀 복잡하니까 밑에 거 좀 설명 좀 하고 그냥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설명 볼게요. 연대 채무는 616조 민법에 딱 하나 있어요. 654조 뭡니까? 사용대차, 임대차에서 공동차주 임차인의 의무 부분이 있고요. 상법 57조 별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정말 못 써요, 학생들이. 이거 사례형으로도 출제된 적 있어요. 상법 57조 사시기출 문제였나? 2차 시험에 민법 시험에 나왔어요. 상법 57조 수인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도 연대 채무입니다. 이게 등장하면 여러분은 연대하여라고 쓰십니다. 자, 여기다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보충한다 그러고 올해 개정판에 제가 넣었는데 이게 빠졌네요. 미안한데 뭐 퀴즈를 내볼게요. 이거 말고 연대하여 쓰는 경우 혹시 아세요? 기록형에서 힌트는 연대 채무가 아니에요. 연대 채무가 아닌데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하는 건 누구랑 누구?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입니다. 써놓으세요. 반드시 발표하세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왜냐하면 보증인이 연대 보증을 하게 되면 주채무자랑 연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대하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 채무자들하고 주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은 민법에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주문은 같아요. 청구 취지는 둘 다 연대하여입니다. 자, 그다음 불가분 채무. 예, 제가 맨날 특 A라고 민법에서 했던 게 뭡니까? 처음 들으신 분은 좀 두 문자라 좀 죄송한데 상철 건강보험 공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철은 뭐예요? 건물 상속인들의 철거 의무입니다. 그리고 건보는 뭡니까?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했을 때 보증금 반환 의무입니다. 그리고 공부는 공동으로 부당이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이 제 정석 페이지 불러드리면 145페이지. 책이 얇아서 금방 찾네요. 저도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불가분 채무의 세 개의 두 문자는 참조를 좀 하시고요. 그 세 개의 판례는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제가 뭐 상철이 같은 경우는 공동상속인의 건물 철거 의무라서 상철로 했지만 당연히 상속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건물의 뭐 공유자들이 다 그런 거죠. 상철이 건강보험 공부, 불가분 채무라든지 예, 이거 발표 꼭 하세요. 유력합니다. 기록형에 나옵니다. 공동 부당이득한 경우 혹은 부진연대 채무 이것도 A급이죠. 부진연대 채무의 대표 중에 뭐가 있어요? 공동 불법행위. 또 막 말해봅시다. 사용자 책임에서 사용자와 피용자도 공동하여일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행보조자에서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채무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봐버리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죠. 그때 이행보조자는 무슨 책임을 져요? 불법행위 책임을 지잖아요.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뭐예요? 부증연연대죠. 자, 기록형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무한히 확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A급 주제는 전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제가가 아니죠.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교재가 불가분 채무와 부진연대 채무는 공동하여를 쓴다라고 말하고 끝났다면 여러분은 부진연대 채무로 외웠던 것들, 불가분 채무로 외웠던 것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공동하여를 완벽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를 추가한다는 게 빠졌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공동하여를 쓰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별표하고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와 단순 보증인입니다. 예, 반드시 쓰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가 작년에도 파이널하고 할 때 얘기를 해드렸는데 추가를 한다 그러고 교재에 못 넣었는데 이게 육모에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 공동하여죠. 아마 제가 기록형은 자세히 못 봤어요. 이번 주에 보고 이번 주말에 교재 해설을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사례형 기록형 해설을 제가 써서 이번 주말에 넘겨야 그 다음 주에 제가 해설 강의가 있죠. 그때 헤르메스 교재로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제 거 정석으로 보셨던 분들은 얼마나 거기서 다 나왔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찾아볼 거고 근데 이제 그 정석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페이지만 불러드리고 뭐 수업 시간에 찾아보진 않고 근데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이 편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는 다 불러드릴 거고
해설은 독자적으로 해드려야 되겠죠. 뭐 새로 듣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자, 그다음 수인의 어음 수표 채무자의 채무가 합동하여입니다. 네, 이게 나오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15분 정도 쉬겠습니다.